네, 반갑습니다. 이 법학 고전 읽기가 시즌 3이 되었습니다. 이게 원래는 오마이뉴스에서 이제 시작을 하면서 오마이뉴스 대표가 오연호 대표신데 과거에 저하고 이제 동네 친구여가지고 한 번만 하자라고 해서 한 번만 정말 했는데 이게 지금 시즌 3이 되어가지고 여러 권을 하게 되었고요. 하다 보니 또 욕심이 나서 이제 내년이군요. 내년 2월 정도에 한 4권 정도를 해서 총 마무리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즌 2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이제 이번 3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제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그 로크, 그 다음에 페인, 그 다음에 페더럴리스트에 나와 있는 해밀턴, 메디슨, 제이 이런 크게 4권의 책인데요. 그 4권의 책을 이제 법학 고전으로 제가 삼았고요. 1, 2, 시즌 1, 2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왜 이 시점에 2016년 대한민국이란 이 상황에서 대한 법학 고전이라는 몇 천 년 전의 책, 멀리는 가까이는 뭐 200~300년 전 책을 왜 하는가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소크라테스의 변명 이런 책들 보시면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부터 시작해서 대학교에 들어오게 되면 각종 철학책 등등 해서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앞으로 볼 3권의 책 역시 마찬가지이고 서울대학교가 선정한 100권의 권장도서 등에 대부분 들어있고 또 논술 요약서에도 들어있는데 실제 그 책을 읽은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저희 학교 입학한 학생들조차도 마찬가지로 선정도서라고 하지만 읽은 사람은 실제 거의 없고 요약본을 본 경우가 대부분이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이 책을 왜 지금 이 2015년 대한민국이라는 이 과거 사람들을 소환하는가는 이 소크라테스가 무슨 말을 했는가에 대한 지적 호기심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그 지적 호기심은 또 하나는 많은 경우 오해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정정하겠다는 그런 것이 있겠죠. 그렇지만 더 중요하게는 왜 지금 이 고전을 읽어야 되는가에 대한 이 두 번째 문제, 지적으로 한번 알고 싶다.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는지를 알고 싶다라는 것 외에 그 몇천 년 전에 소크라테스가 했던 말이 2016년 대한민국에 던지는 그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보시면 일단 우리가 이제 이 책을 오늘 제가 소개하는 이 변명과 크리토는 요 책을 한글 번역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책을 기초로 했고 페이지도 이 책에 있는 페이지를 기초로 하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얘기일 건데 소크라테스는 이제 BC 470년, 469년 이 언제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1년 차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때 태어나서 BC 399년에 이제 사망을 하는데요. 아버지는 조각가였고 어머니는 산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는 조각가, 산파가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 당시 고대 그리스 시점에 보면 전문가였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삶 자체는 한 중산층 이상 정도가 아니었을까 추측해 봅니다. 이 말은 사실은 이제 소크라테스가 그 조각가 자신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했던 말인데 오늘 볼 교재에 나와 있지 않고 다른 교재에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각가는 대리석 덩어리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면서도 자기 자신은 돌덩이처럼 만들지 않으려는 노력을 조금도 기울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조각가를 얘기하면 조각들 아주 멋있게 만드는 거죠. 사실 소크라테스 조각들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실제 자기 자신은 돌덩이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항상 너 자신을 알라 이런 말을 소크라테스가 했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여하튼 사람이란 게 무엇인가, 인간이란 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 던지고 돌덩이처럼 살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소크라테스 그러면 한국 사회에서 두 가지의 일종의 신화가 있다고 보이는데 하나는 곧 뒤에서 볼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신화가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크산티페, 소크라테스의 처는 악처다. 악처 때문에 고생했다. 이런 하나의 신화가 있는데요. 이 크산티페가 여기 있는데 소크라테스가 자꾸 이제 그 자신의 철학을 말하고 다니니까 크산티페가 머리 위에 그냥 물을 부어가지고 화를 막 냈다. 이런 것들이 그 그림에 많이 퍼져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소크라테스가 부인에 대해서 말하기를 내 처가 참 나를 좀 괴롭혔다. 이런 말도 살짝 농반 진반으로 한 바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크라테스 그러면 악처의 대명사로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서구에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뒤에서 보면 우리 본격적인 주제는 아닙니다만 가볍게 얘기하고 넘어가면 소크라테스는 평생 돈을 안 벌었어요. 계속 젊은이들과 대화하고 전문가 집단과 대화하면서 이 아테네가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이가 둘이 있었는데 이 기록에 따르면 전혀 돈을 벌지 않은 것 같습니다. 크산티페가 평생을 먹여 살리고 애도 다 키웠어요.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고 죽고 난 뒤에 또 아이를 다 키웠죠. 그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제가 딸 가진 입장에서 생각해보게 되면 속이 터질 노릇일 것 같습니다. 정말 크산티페는 그 철학자는 아니었지만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남편 소크라테스가 여러 가지 철학적 활동을 하면서 마지막에 죽는데 그 전 과정을 다 감당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록에 나오지만 마지막에 독배를 마시고 죽었을 때 엉엉 울면서 그런 울었다라는 기록이 있거든요. 신났다가 아니라. 크산티페에 대해서는 기록이 많지 않죠. 이 남성 중심의 역사다 보니까 크산티페에 대한 기술은 많지 않습니다만은 이게 크산티페도 기록이 있다면 복권돼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기록은 없는 상태고 크산티페의 삶 자체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나쁜 의미의 악처 그게 아니었다라는 점은 제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본격적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과거에 있었고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있었고 수많은 칼럼 또는 논문에서 종종 인용되는 글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이 경우는 어느 경우에 이런 말이 튀어나오나 하면 우리나라 사회 구성체,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한국 사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현존하고 있는 법률에 대해서 또는 판례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비판을 하고 막 하면 반대쪽에서 뭐 정부 또는 뭐 당시 지배 집단 등이 말하기를 악법도 법이라고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가 말을 했는데 너희들이 뭔데 자꾸 그러냐. 소크라테스도 악법도 법이다라고 얘기하고 독배 먹고 죽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악법에 대해서 지켜라 라는 말로 소크라테스가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 말은 다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악법도 법이다라고 소크라테스가 말했다는 말은 대부분 들어보셨을 것이고 저도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교과서에 적혀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겠죠. 뭐 93년에 권창은, 강정인 두 분이 이제 이런 제목의 책을 냈습니다. 물론 이건 93년 논문을 모은 건데요. 그 뒤로 고대 출판부에서 이런 이름으로 출간이 되었는데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밝히기 시작했고 또 그 이후에 지금 박원순 시장께서 자신의 이제 책을 내면서 악법은 법이 아니다라는 또 책을 낸 바도 있습니다. 사실은 소크라테스가 진정 뭐라고 말했는가에 대해서는 대부분 몰랐던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 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고 또 그리스어를 보는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권위주의 정권 시대에 또 악법도 법이다에 대해서 뭐 이건 뭔가 아닌 것 같아 느낌을 갖지만 실제 소크라테스가 뭘 말했는지에 대해서 우리 볼 수 있는 학문적 두께, 학자의 수가 많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민주화 이후에 실제 그리스어를 공부한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 논문들이 막 나오면서 찾아봤더니 아니었던 거라는 거죠. 그 얘기는 실제 그렇다면 소크라테스가 진정 뭐라고 말했는지는 차례차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소크라테스가 이 본격적인 지금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고 말했습니다만 변명은 굳이 이제 표현은 변명, 어폴로지를 변명이라고 번역했습니다만은 재판에서 자신의 말을 한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용어로는 변론이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정에서 피고인으로 서서 스스로를 변론하는 건데 그 변론으로 변론이란 것을 이제 말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잠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전쟁에 출정을 하는데 친구가 그 신탁 한 신이 그 소크라테스에게 이제 뭘 알려줬다라고 하는데 소크라테스에게 직접 알리지 않고 소크라테스의 친구에게 알려줍니다. 소크라테스가 지혜를 실천하라라는 그런 신탁을 친구가 받고 소크라테스가 알려주는데 그 전쟁에서 돌아옵니다. 전쟁에서 여러 가지 험한 꼴을 보았겠죠. 사람이 죽고 죽이는 그런 경험들을 다 하고 돌아와서
그때부터 아테네에 있는 정치가, 시인, 예술가, 그 아테네에서 좀 잘 나간다는 사람, 유명하다는 사람, 똑똑하다는 사람들을 다 만나러 다닙니다. 한 명 한 명을 만나러 다니면서 그 사람과 대화하면서 그 사람의 생각이 틀렸음을 하나하나 지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소크라테스가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 만나게 되면서 이 만나게 되었던 정치가, 시인, 예술가들로서는 소크라테스에게 하나하나 당하는 거죠. 논파를 당하게 됩니다. 이제 화가 나는 상황이 됩니다. 자기가 제일 잘났는데 갑자기 그 조각가의 아들, 산파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만나자, 즉 굳이 얘기하면 1대1 대결을 요청한 겁니다. 한 맞짱 떠보자는 거죠. 시쳇말로 계급장 띄고 너하고 나하고 얘기 한번 해보자 해서 딱 맞짱을 떠서 그 사람의 말을 하나하나 깨버립니다. 이런 일들을 계속 하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정치인들도 예술가들도 시인들도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소크라테스, 이 사람이 지금 이 사회 시스템에서 자꾸 문제를 제기하고 계속 문제를 제기할 뿐만 아니라 자기 개인에게 1대1 대결을 요청해가지고 깨버리니까 좀 짜증이 쌓인, 소크라테스가 싫어지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막 짜증을 내니까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말을 하나 하면, 그 당시에 신을 믿고 있는 사회니까요. 소크라테스가 스스로 말하기를, 이건 이제 변론에 나옵니다만은, 나는 신이 보낸 등에다라는 말을 합니다. 등에. 이게 파리의 일종입니다. 이 파리의 일종인데 등에가 소나 말에 딱 붙어서 피를 빨아먹는, 괴롭히는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나쁜, 자기가 파리라 이런 얘기일 수 있는데, 이 말이 뭐냐 하면 그 아테네란 사회, 아테네란 국가가 안이해지지 않도록 계속 자극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피를 빨아먹으면 소가, 말이 이렇게 몸을 움직이게 되죠. 꼬리로 치게 되고 막 흔들게 되겠죠. 그러면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데, 스스로를 아테네에, 신이 아테네에 보낸 등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비판을 제기하고 짜증나게 하겠다는 거죠. 왜 나를 짜증나게 하느냐라고 물으니 그 사람들이 반박을 하니까, 난 등에다, 신이 이 아테네 사회에 나를 보냈다. 그래서 이 사회의 문제점이 뭔지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겠다라는 얘기를 스스로 자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묻고 논쟁하는 것은 신으로부터 명령받은 의무다라고 얘기하고, 저로 하여금 언제 어디서든 여러분 곁에 달라붙어 있어 여러분을 일깨우고 설득하고 꾸짖게 하기 위해서 신이 나를 보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신탁이다. 즉 자신은 소명을 받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공격을 받았을 때 자신이 이렇게 자기가 등에다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나는 끝까지 가겠다라는 얘기를 이제 표시를 한 것입니다. 사실 등에라는 것은 소나 말에 비하면 요만큼밖에 않는 한 마리의 미물입니다. 근데 이게 계속 달라붙어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있는데, 대한민국 사회에 대해서 자꾸 문제 제기한 사람이 있으면 대한민국의 지도층은 짜증이 납니다. 모두가 일치단결해서 그냥 가면 되는데 왜 자꾸 쟤가 저래? 이렇게 말하죠.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그 어떤 특정 사회에서 지배 집단, 뭐 대통령이건 누구든 같은, 뭐 또는 돈이 많거나 권력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 문제를 제기하면 짜증이 납니다. 그런 경우 이 등이란 말을 제기함으로써 소크라테스가 이제 일종의 철학자, 지식인의 임무가 무엇인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등의 비유는 그 뒤로 서구 철학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등해를 비교합니다. 내가 등해다. 등해란 말을 자꾸 비유하게 되는 게 출발이 소크라테스의 비유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맥락 속에서 소크라테스가 기소가 되는 거죠. 기소가 되어서 그 기소가 되니까 자신이 변론을 하게 된 것이고, 이게 번역으로는 변명이라 되어 있습니다만은 변론을 펼치게 되는데, 왜 기소가 됐나 하면 그 기소의 맥락을 보시면 됩니다. 소크라테스가 살았던 그 아테네가 그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패배를 합니다. 스파르타에게 패배를 하게 되고, 그 뒤로 30인 공포 정치가 이루어지고, 그 뒤로 민주정이 부활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아테네란 나라가 당시 매우 불안한 상태다 보시면 됩니다. 전쟁에게 경쟁국인 스파르타에게 지고, 그다음에 공포 정치가 시작되고,
민주정이 복귀하고 이러면서 막 사회가 흔들린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소크라테스가 조목조목 아테네의 문제점 또 사람들의 지식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비판하고 돌아다닌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럼 누가 고소를 했느냐? 세 사람이 고소를 합니다. 시인 대표로 멜레토스, 정치가와 예술인 대표로서 아니토스, 변론가 대표로서 리콘, 세 사람이 고소를 해서 이 고소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여기 나오는데요. 소크라테스는 범죄자다. 하늘 위의 일과 지하의 일을 탐구하고 이치에 닿지도 않는 약한 이론을 억지로 주장하며 그러한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있다. 청년들을 부패시키고 국가가 믿고 있는 신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다른 새로운 신들을 믿고 받들고 있다. 라는 것이 공소사실입니다. 현재로 얘기하면. 지금 같으면 이런 걸로 전혀 기소 자체가 안 되죠. 근데 고대 그리스 사회를, 고대 아테네 사회를 전제로 했을 때 이런 것이 하나의 범죄로 인식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범죄로 인식돼서 기소를 해서 처벌해달라고 얘기했던 것이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범죄란 것은, 우리 근대 사회의 범죄란 것은, 여러분들 뭐 살인, 뭐 강도, 강간, 이게 범죄란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 사람의 종교, 정치적 생각과 관계없이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사회적 해악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인다거나, 뭐 강도를 한다거나, 강간을 한다거나, 그게 이제 범죄로 된 것은 근대의 일입니다. 이건 근대가 아니라 고대의 일이기 때문에 고대에는 그런 식의 범죄 개념이 이제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을 모욕했다거나 청년을 부패시켰다거나 해서 아주 추상적이고 넓은 의미에서의 범죄라는 것을 설정하고 기소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배심 재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뭐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지금 이 당시 시점에 아테네 민주정을 지금도 전 세계 민주정의 이제 표본 또는 시초라고 많이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전 세계 다른 나라에서는 공화정이라는 게 없었던 거죠. 물론 아테네도 당시에 노예제가 있었습니다. 노예제의 기초에 있었고 여성에게는 투표권, 참여권이 없었지만 일단 그래도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공화정, 민주정을 유지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게 나중에 이제 무너지고 나중에 로마 시대로 가서 공화정이 부활하고 그 뒤로 몇천 년간 공화정이란 게 전 세계에 없다가 나중에 우리가 보겠습니다만은 미국 독립혁명과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공화정이 부활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모두 공화정 사회에 살고 있죠. 근데 그 당시에 일단 좀 얘기가 길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아까 뭐 기소 내용은 약간 황당합니다만은 유무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배심 재판을 하는 겁니다. 그냥 그 고대 시대에 BC 이 시기 뭐 몇백 년 전이니까요. BC 400년 뭐 399년 이 시기인데 BC 399년 시기에 그냥 재판해가지고 그냥 목을 자르면 그만이에요. 왕이 있었으면. 근데 당시가 아테네가 그래도 공화정 민주정이기 때문에 배심 재판을 하는데 500명으로 이루어진 배심 재판을 하고 여기서 이제 소크라테스가 혼자 서서 자신을 변론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이제 지금 두 개의 책이 이제 오늘 주제입니다. 하나는 변명이란 책이고 하나는 크리톤이란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책에도 이제 변명과 크리톤, 향연, 파이돈이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두 책이 있는데 아까 악법도 법이다라고 하는 주장을 따지고 들어가면 그 근거가 우리 뒤에서 볼 크리톤이란 책에서 그 느낌들을 전달할 수 있는 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는 지금 이 변명에 대한 소개가, 이 변론에 대한 소개가 매우 미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론을 먼저 지금 말씀드릴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악법도 법이다 얘기했고 소크라테스가 순순히 악법도 법이다라고 인정하고 독배 마시고 죽었다는 그런 신화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실제 자신을 변론하면서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말했는가를 보면 이 악법도 법이라는 얘기가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처해 있는 곳이 어디건 뭐 어떠한 위험도 무릅써야 하며 치욕보다 죽음이나 그 밖에 어떤 것을 먼저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두 번째 말이 중요한데,
저는 악으로 알고 있는 일을 피하되 선일지도 모르는 일은 결코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500명 앞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 당신은 유죄가 되면 사형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딱 선언을 시작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말하기를 저는 여러분, 즉 배심원이죠. 자기를 죽일지도 모를 배심원입니다. 자기에 대해 사형 선고를 할 수 있는, 그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 배심원 앞에서 저는 배심원 여러분보다는 신을 따르겠습니다. 제 목숨이 붙어 있는 한,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한 지혜를 사랑하고 추구한 일을 결코 중지하지 않겠습니다. 그럽니다. 기소 내용이 이 지혜를 사랑하고 추구한다는 게 뭐냐면 사람들을 만나서 논쟁하고 설득하고 강의하고 이런 거였거든요.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하겠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 기소가 됐는데 나는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절대 이걸 중지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저를 석방하시든지 석방하지 않으시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설사 제가 여러 번 죽임을 당하더라도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아닌 일은 결코 안 할 것입니다. 자신의 소신을 버릴 생각이 전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저를 살려주더라도 저는 계속 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죽이더라도 또 할 거라고 그럽니다. 두 번째 문장은 설사 여러 번 죽임을 당하더라도 죽더라도 나 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저기 거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정몽주 느낌인 거죠. 이방원 너가 죽이더라도 백골이나 안망하더라도 난 끝까지 갈 거다. 이게 악법도 법이어서 내가 순종하겠다는 사람의 자세가 전혀 아닙니다. 일단 배심원 앞에서 나는 이제 죽을 각오가 돼 있고 죽이려면 죽여라. 죽더라도 난 끝까지 간다라는 말을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정타를 날리는데 나는 죽음을 두려워한 나머지 불의에 굴복한 일이 결코 없을 것이다. 차라리 기꺼이 그 자리에서 죽음을 택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불의에 굴복을 안 하겠다 그럽니다. 악법도 지키겠다 이런 말이 아니라 불의에 굴복을 절대 안 하겠다. 그러면서 제가 받아야 할 것은 형벌이 아니라 보상이다. 그러니까 배심원들에게 나에게 선물을 줘야 된다. 약을 올리는 거죠. 그리고 그 보상은 식사 대접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들에게. 내가 밥을 얻어먹어야 된다. 이런 말까지 하게 됩니다. 이 말에서 소크라테스의 이 짧은 말에서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내가 지키겠노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소신을 전혀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불의에 굴복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불의에 맞서서 싸우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뒤로 넘어가면 당시 이제 소크라테스가 읽었을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 시기가 비슷한 시기이기 때문에 소크라테스가 이 작품을 읽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데 4대 비극 중에 하나고 두고두고 지금 이 법철학적으로도 많이 인용되는 건데요. 이 일종의 가계도를 그렸는데 뭐냐 하면 한번 보시면 크레온 왕에 대한 안티고네의 저항이란 이 안티고네가 소포클로스가 안티고네라는 작품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오른쪽에 크레온 왕입니다. 왕에 대해서 안티고네가 저항하는 그런 작품이고 그것이 그리스 비극에서 아주 유명한 비극이고 그 그리스 당시 시대도 그렇고 지금도 계속 재공연되는 연극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그 악법 문제에 대한 유명한 이제 연극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여기 주인공 안티고네는 여기 있습니다. 안티고네. 근데 왕이 오디푸스 아시죠? 오디푸스 콤플렉스에서 오디푸스 아시죠? 오디푸스의 딸입니다. 여기에 딸이 있어요. 근데 오디푸스가 죽죠. 오디푸스 얘기는 나중에 다 빼도록 하고 죽고 나니까 요 크레온이 왕이 됩니다. 왕이 되는데 이 상황에서 이제 크레온을 안티고네의 오빠가 여기 요 사람입니다. 크레온에 반대를 한 겁니다. 크레온이 왕이 되는 것에 반대를 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왕이 되고 난 뒤에 안티고네의 오빠가 이렇게 죽었어요. 죽었는데 크레온이 명령을 하기를 저놈은 반역자이기 때문에 절대 묻어주지 마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즉
크레온 왕의 명령은 안티고네의 오빠를 절대 반역자이므로 나의 왕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땅에 묻지 마라. 당시로는 땅에 묻지 않는 것은 엄청난 거죠. 이거는 이제 신에게 못 가는 겁니다. 이 사람은 구천을 떠돌아야 되는 그런 운명이다는 거죠. 라고 하니까 왕의 명령이고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그게 법률입니다. 법률이고 명령입니다. 실정법인 거죠. 명령을 딱 했는데 안티고네가 그걸 어겨버립니다. 어기고 묻는 거죠. 왕의 명령도 왕의 법도 중요하지만 나는 그걸 따르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그 오빠에 대해서 제대로 된 장례를 지내는 것으로 선택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크레온이 화가 났겠죠. 화가 나니까 뭐 이제 혼을 내려고 했겠죠. 그랬더니 이제 그 당시 그러니까 안티고네의 선택이 뭐냐면 동굴에 가서 자살을 해버립니다. 오빠를 묻고 자신은 자살하고 그 다음에 안티고네의 약혼자 애인이 있었는데 약혼자가 누구냐면 크레온의 아들이었어요. 헤이몬인데 나중에 이 헤이몬이 자기의 아버지가 크레온이 안티고네에게 그런 명령을 했다는 걸 알고 쫓아갔더니 자신의 약혼 여인 안티고네가 목매달아 죽어 있습니다. 그걸 보고 헤이몬도 다시 따라 죽습니다. 이게 비극입니다. 그래서 이제 죽게 되는 비극의 대표적인 그 그리스 비극의 유명한 장면인데 이때 안티고네의 선택인 거죠. 이거는 안티고네는 왕의 명령을 바로 거부해 버립니다. 왕의 명령도 중요하지만 자신에게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왕의 명령, 실정법보다 더 중요한 법이 있다. 그걸 뭐 자연법이라고 부르건 신법이라 부르든 뭐든 간에 그 무엇이 있고 왕의 명령 그 위에 있는 법이 있다. 난 그 법을 따르겠다라고 선택합니다. 이 자신의 오빠가 왕에 대해서 그 집권하는 걸 반대했으니까 반역일 수밖에 없죠. 반역자라 할지라도 신의 법에 따르면 자연법에 따르게 되면 누구든 간에 왕의 명령을 따랐건 안 따랐건 땅에 묻혀야 된다. 그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안티고네가. 그리고 묻고 그럼 법률을 어겼죠. 이 크레온의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난 뒤에 고민이 되고 그 다음에 선택 방식을 크레온에 대항해서 뭐 전쟁을 벌이거나 그건 아니고 법을 어겼다. 그 다음에 나의 선택은 난 죽겠다 하고 자살을 해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저는 소크라테스가 안티고네를 읽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의 선택은 사실은 안티고네하고 매우 비슷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사실은. 소크라테스가 왜 독배를 마셨을까는 그 당시에 있었던 작품 안티고네의 선택과 아주 그 비유가 되는 그런 선택이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게 현대로 와서는 1849년 그 시민불복종이라는 개념을 최초로 만들었던 헨리 소로우인데요. 그 시민불복종 이게 그 헨리 소로우가 만들고 이게 간디로 인도의 간디로 이어지고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로 이어져서 전 세계적으로 시민불복종이 일어나게 된 사상적 원청이 소로우인데요. 이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1849년에 헨리 소로가 우리는 먼저 인간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신민이어야 한다. 인간하고 신민은 신민 서브젝트인데 이거는 왕이나 나라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어떤 특정 국가, 특정 법률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그 이전에 우리는 인간이란 거죠. 그래서 신민으로서의 의무, 권리, 이전에 인간으로서의 권리, 의무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법에 대한 존경보다 정의에 대한 존경을 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법이 중요하다. 그렇지만 법 위에 정의가 있다라는 말을 한 바 있는데 이 소크라테스의 그 선택은 당시로는 소포클레스의 비극에서 나왔던 안티고노의 생각과 거의 비슷했고 그것이 이어져서 시민불복종, 소로의 시민불복종으로 이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지금 변명에서 나왔던 또는 변론에서 나왔던 소크라테스 사상은 불의에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재판을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재판을 거부하지는 않고 재판을 받습니다. 근데 불의에 굴복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재판에서 나중에 보겠지만 재판에서 사형을 내리니까 죽습니다. 죽는데 그 의미가 악법도 법이어서 내가 거기에 순종하겠다는 의미로
독배를 마신 게 아니라 안티고네의 방식으로 또는 그 데이빗 소로의 방식으로 그 당시의 법질서에 대해서 자신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배심원 평결이 나와서 유죄가 많아집니다. 60표가 많아서 280대 220으로 해서 유죄 편결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죄가 나오면 그 다음에 형을 선고하는데 사형이 많아집니다. 사형 360표가 나오고 사형 반대가 140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배심 재판에서 유죄가 나오고 사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럼 이제 사형으로 나오니까 소크라테스가 예언을 합니다. 사실 저주에 가까운 예언인데 뭐라고 말하냐면 배심원들에게 자기에게 그 유죄 판결을 내리고 사형을 내렸던 배심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얼마 지 않아 악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현자인 소크라테스를 죽였다는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전혀 순순한 태도가 아니에요, 이게. 두 번째, 여러분, 죽음을 피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악을 피하는 것은 훨씬 어려운 것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 의해서 사형 판결을 받고 이곳을 떠나지만 고소인들은 진리에 의하여 야비하고 정의롭지 못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형 판결을 받은 그 시점에서 이런 발언을 딱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더 이제 센 발언이 나오는데요. 여러분은 제가 죽은 후 곧 여러분이 제게 가한 형벌보다 훨씬 가혹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주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소크라테스는 이런 상황에서 그 마지막 유죄 판결 받고 사형 판결 받고 난 뒤에 그 배심원들을 강력히 비난합니다. 강력히 비난하고 그 저주까지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제 훨씬 나쁜 소리를 듣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더 가혹한 형벌을 받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그 특별하게 그 이 변론서의 글을 보게 되면 소크라테스는 자기에게 유죄를 판결을 내린 사람에게는 절대 재판관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근데 무죄를 선고한 배심원에게만 재판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엄격히 딱 구별했던 거죠. 자기에게 유죄를 내린 사람들은 대해서 맹공을 하고 무죄를 내렸던 사람에게 대해서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짜 재판관이다라는 얘기를 계속 칭찬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이 뭐냐 하면 이제 떠나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각자 우리의 길을 가야 합니다. 이 유명한 이제 문구죠. 저는 죽음으로 여러분은 삶으로 그러나 어느 쪽이 좋은지는 신만이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감이 만만한 거죠. 난 죽고 여러분은 산다. 그렇지만 어느 쪽이 좋은지는 신만이 알고 있고 자신은 이미 신탁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신감이 마지막 순간까지 아주 강력한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이 재판 전 과정에 대한 기록인데요. 무죄를 구걸하거나 목숨을 구걸하는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목숨을 걸고 자신의 신조를 지키면서 아테네 사람들의 무지, 당시 배심원들의 무지를 꾸짖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조를 포기했다는 게 아니라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 그리고 죽어서도 지키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보고 지금까지 봤던 내용이 뭐 악법도 법이다라고 요약 정리될 수 있다고는 전혀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여기서 그 당시 재판관에 대한 강력한 비판, 자신의 소신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매우 강한 어조로 재확인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